임세태 선생님한테 굉장히 미안해할 일이기도 한데요. 서울미술관을 계속 이어서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창비 사장을 맡게 되면서 창비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서울미술관 쪽으로 아마 손을 뗐던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실이 괜찮았어요. 그런 걸 김윤수 관장 할 때 초기에 이렇게 미술관을 가면 전시도 보지만 한쪽에 팜플렛하고 이런 걸 막 보게 해놨어. 그러니까 김윤수 선생이나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사시면서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놨는데 굉장히 소중했어요.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려고 해도 할 실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유형하고 또는 그 사이를 이제 휘쳐갔던 그런 공간은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재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이제 세미나가 시작하고 나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김윤수 선생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정욱 선생님께서 잠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깐 박수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바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신광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울미술관에서 기획실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미술관의 가장 전성기 같은 시기를 이끌어 가셨던 신광현 선생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그분이 원래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자료들은 나중에 전시를 하게 되면 일일이 다 뒤져보시면 될 거고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 제일 그래도 현재 돌아볼 만한 현재까지도 계속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베냐민적인 관점에서 지난한 역사를 그냥 회고하는 게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들,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은 또는 매우 부족하거나 또는 또 변형이 되거나 그랬던 것들이 계속 남아서 현재 말을 걸어오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복잡해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걸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시기를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2, 3, 4에 대해서 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용어들이 사실 뭐라고 이렇게 압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지난 20, 30년 사이에 평단이나 또는 인문학 쪽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개념들을 몇 개를 써본다면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이었다. 말하자면 유럽과 한국의 전통 또는 한국의 현재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상호 횡단을 하고 상호 인터랙티브한 그런 공간이었고 또 트랜스크리틱하다 가라타니 고진이 사용했던 용어죠. 근데 이건 이제 예술과 정치가 서로를 크리틱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 합쳐보면 유럽의 아방가르드와 한국의 민중미술운동 간의 어떤 변증법적 긴장이 유지되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잘 알려져 있지, 그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이후에는 다 잊혀진 그런 것들인데, 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이건데, 서울미술관 활동에 내재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통섭적이고 복잡계적인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김민기, 그 다음에 임세택, 강명희 두 사람의 그 pompidu 전시, 그리고 말셀 듀샹과 코발스키 전시를 비롯한 여러 그 유럽 작가들의 전시였는데, 그것의 의미가 좀 이런 요즘 말로 얘기하는 통섭적이다.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알렌 주프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뭐 임세택, 강명희, 특히 임세택 씨가 없었으면 당연히 서울미술관은 없겠지만, 임세택 씨와 강명희 씨의 작업에 젊은 시절에 파리에 갔을 때 그 두 사람의 작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의 적극적인 매개자가 됐던 비평가가 됐던, 거의 전속 비평가처럼 두 사람을 파리의 진보적인 화단에 연결시키고 그들과 우정을 맺게 하고, 또 서울미술관에 두 사람이 미술관을 만들고 작품들을 소개할 때 없어서는 안 됐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지금 이후에 저도 뭐 연락이 끊겨서 지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1929년생, 제가 아버지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주 왔었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기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그 초기, 중기가 후기를 나누는 거는, 초기는 이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그 알려졌던 그 영향을 많이 줬던 전시가 프랑스 신부상 대화전과 오늘의 유럽 미술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주프라를 중심으로 임세택 씨가 이제 유럽의 68혁명을 전후로 활동했던 가장 강력했던 그런 활기찼던 시기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작가신 김윤 선생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만들어냈던 문제작가전, 그리고 이제 그 문제작가전과 함께 국내 작가 개인전들을 했어요. 박한진, 최희순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신하철 개인전, 첫 개인전을 이제 신하철, 민정기, 이목상, 말하자면 80년대 민중미술의 중요한 주역 중에 일부였던 이 사람들을 이제 발굴했던 거죠. 그게 다 김윤 선생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후에 중기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제 85년부터 일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더 처음에 이제 그런 큰 판을 만들고 공간을 연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기 시작했던 이런 시기에 이제 활동들이, 말하자면 유럽 작가들 개인전, 저는 이거를 비판적이고 통속적인 리얼리즘이다, 뭐 이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작가전을 쭉 해서 89년까지 88 문제작가전에서 89년까지 했다가 90년부터 이제 동양가 전망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또 국내 작가들의 훨씬 80년대 후반에 이제 민중미술이 크게 확장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젊은 평론가들과 함께 만들어냈던 게 이제 동양가 전망전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비판적 리얼리즘 더하기 다성적인 민중미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 86년에 임세택, 강명희의 pompidu 전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두 사람의 2인전이 89년에 있었고 90년에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있었지만 거의 다 갤러리들이었고요. 미술관과 갤러리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었고, 국립현대미술관
역시도 장소대관을 주로 하고 있었고 전문 학예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거 전시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81년에 개최된 전시를 이렇게 팜플렛과 도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안개빵당전이나 국전, 그다음에 전국 대학생 연합전 이런 것들은 다 대관전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미술 비평가들 역시도 모더니즘 비평가들이 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관한 서울미술관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는 현실주의에 토대한 미술관이었다, 현실주의를 지향을 했던 미술관이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장 1차원적인 그 평가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게 초대 관장님으로 이제 그 임세택 선생님, 강명일 선생님과 함께 현실 독립으로 이제 같이 가담하셨던 65년에 김윤수 관장님을 81년부터 82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창비로 옮겨가시면서 이제 관장직을 내려놓으시게 되고 그거를 우리 임세택 관장님이 맡고 여기 조금 아까 발표해 주신 신관현 학예신관님이 85년부터 93년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중요한 행보들을 통해서 현실주의를 근간으로 한 미술관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울미술관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 하면 많은 그 언급을 주셨는데 유명 작가 개인전이나 기획전, 동시에 프랑스 현대미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고 특히 여기에서 프랑스 신구상 회화와 관련해서는 저 다음으로 이제 김종규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젊은 작가가 보는 거와 관련된 문제작가전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중견 작가에게 전시비를 많이 주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서 서울미술관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명 선생님과 임세택 선생님의 오랜 프랑스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의 미술관 제도, 미술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미 숙지하고 들어오신 어떤 부분들이 미술관 운영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여지고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조차도 대관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관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통상 일주일 정도로 전시 입장을 운영하던 것을 한 달을 요청하면서 작가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뮤지올로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고 전시 연계를 한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을 열면서 자신들이 그 전시로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학술적으로 풀어내고 교육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아까 이제 신관현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각종 문화행사를 굉장히 뭐 퍼포먼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무용 같은 것들을 같이 연동하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행보를 시전한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뮤지올로지 부분에서 서울미술관이 갖는 어떤 특징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것처럼 이 책에 그러니까 신구상 회화전 도록에 보면 신광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역사화로서의 신구상에 대한 개념을 도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은 한국적 상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로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격변의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민주항쟁으로서의 혁명의 시기로 넘어가던 시기였고 6.8하고는 그런 지점에서는 겹쳐지지만 두 시대의 층위는 겹쳐지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 선생님께서 이제 프랑스 신구상 회화전에 대한 나중에 이제 그 회고의 텍스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프랑스 신구상 사이비판적 성격을 두고 나타나는 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술사조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 전시를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전시 하나는 여러의 층위 안에서 봐야만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체는 서울미술관과 한국방송공사가 주체를 했고 후원은 프랑스 외무성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조직은 아까 이제 신광현 선생님 얘기에도 중요한 매개자였던 알레르 슈프로아가 이 전시를 조직했습니다. 작가는 25명이었는데요. 흥미롭게 이 전시의 계기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1981년 4월에 이미 이 전시는
한 60여 점 작품을 가지고 일본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연결해서 이미 일본에서 그 전시가 있었는데 한국 전시를 어떤 관계에서는 이걸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만 전시의 조직은 알림 주프로가 했지만 한국으로 왜 오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기사나 내용에서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가 한국으로 순회전 형태처럼 넘어오는데 25점만 다시 선정해서 오게 된 케이스였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의 피카소의 격차를 받았던 이제 발테스라든지 현실주의 체육에 대가했던 로베르토 마타, 또 조상에서 구상을 전환해서 새로운 이제 어떤 미술의 장을 열고 있었던 장 엘리옹이라든지, 또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청년 전통화 그룹을 이끌었던 에드와르 피뇽, 아까 그 텔무엠을 이끌었던 작가가 이 피뇽이라는 작가였습니다. 여러 작가들이 이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가 서울미술관이고요. 김흥수 선생이 이제 2번이나 이 전시를 굉장히 강렬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2번이나 리뷰를 기고했는데 이건 좀 더 짧은 거고 더 긴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작품 한 점씩 이렇게 들어있죠.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크 오노리의 75년 작품이 나왔다. 에드와르 피뇽의 불타는 올리브 나무가 나왔고 뭐 이런 이제 작가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중요 작품만 다 볼 수 없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오른쪽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면만 표지, 도로의 표지 포스터로 썼는데 자크 오노리의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제 독일 낭만주의 화가죠. 18세기 이 예창.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다룬 그림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한 여성을 왼쪽 하단에 그 그림입니다. 이 자크 오노리에 대한 이제 평 중에서 이 사람의 예술, 이 이후에는 영화나 사진, 뭐 이런 그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흔드는 이런 요소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작품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상 회화에서도 이렇게 서사적 형상 회화 혹은 뭐 노보 레알리즘이라든지 여러 계열의 작가들이 전체적으로 본주 잡아서 신구상 회화로 걸쳐져 있는데 이 자크 오노리의 경우에는 서사적 형상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에드와르 피뇽이라는 작가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는 작품, 그리고 발티스의 작품, 그리고 이제 장 엘리옹이나 로베르토 마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중요한 작가들이 그러고 보면 이제 25명에 딱 한 점씩만 왔거든요. 그래서 25점이 전시가 됐는데 대체로 작품은 100호에서 한 300호 사이니까 굉장히 큰 작품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작가가 이 제랄 프로망제라고 하는 작가이죠. 아마 이 작가에 대해서 김유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김유 선생님 관장 국현 재직 시절에 2005년에 이 작가의 그 개인전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68혁명 이후에 독립적인 정치적 저항 노선을 지켜온 신념가이자 또 이런 반전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작가의 작품이 왔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혁명과 이 프로망제 그리고 68혁명 이후에 신구상 회화라고 하는 하나의 추이가 이 전시에 녹아들었고,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광주 민주항쟁과 전두환 군부독재를 막 시작한 한국 사회와 희한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신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상에 대한 열망이 이 젊은 작가들에게 기운을 붓는 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 프로망제 회화는 이게 전제 시리즈 중의 작품이고요. 실제로는 이 작품이 왔습니다. 민중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전시가 됐었고, 이 작가가 85년에 또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인터뷰를 조선일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신구상의 태동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이제 텍스트 하나하나가 당시 그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던 젊은 한국의 작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황경 선생님께서 이제 경향신문에 프랑스의 신구상 회화전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적 구상 회화로서 또 신구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의미들을 평론가로서 쭉 풀어낸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김훈 선생이 아까 길게 더 리뷰했다고 이 리뷰를 통해서 재미있는 점은 국존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구상화가 얼마나 이제 관제적이고 아카데미즘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적 글을 이분이 두 번째 텍스트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또 쓰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구상 회화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좀 더 이렇게 연구될 만한 소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들을 베풀어 봤고요. 시간이 거의 뭐 5시가 돼가는데 혹시 청중들 중에서 뭐 얘기를 좀 뭐 된다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서울미술관에 대한 그런 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궁금했던 이런 거를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강현 저는 김정복이라고 합니다. 신강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 문제 작가 전 아카이빙을 하다가 보면은